하거나 해서 행동을 옮기게끔, 그러니까 이른바 인공지능이 판단한 것을 실제 기계나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행동에 옮기게끔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수집 단계에서의 어떤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좀 더 원만하고 제대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상황이어야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이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이제 피지컬 AI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차라던가 아니면 드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로봇 수수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기존에 있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면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만 통제하게 되면 됐던 시대에서 기계화 중심의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어떤 디지털화된 어떤 사회 하에서는 그렇게 운영되는 어떤 기계 자체에 대한 신뢰 기반의 어떤 처리와 안전한 어떤 관리 방안 등이 모색되지를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만 통제하던 사회에서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게 되는 것이 인공지능의 오답성 등을 통제하거나 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뭔가 정보 주체에 내지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법정책을 좀 개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미리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까지 알고 계셨겠지만 조금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법이 개정되었는가에 대한 처리의 흐름을 우선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안전한 또 관리 방안 등의 모색 그리고 또 이 정보 보호와는 조금 더 개인정보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물론 정보 보호도 뭐 적법한 처리 이런 것들을 요구하긴 합니다만 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어떤 처리 전반에서 적법성을 갖췄는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정보보호나 정보보안이 안전한 어떤 관리에 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적법한 처리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관리에 대한 이 두 가지 모두를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수집부터 파기라고 하는 전 과정에 걸친 것이 과연 적법성을 기반으로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것들을 준수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살펴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적법하게 수집되어져서 이용되거나 제공되어지고 내지는 또 위탁되어지고 그것이 보관되었다가 파기되는 이 전반의 과정 그리고 그런 보관 과정에서의 안전한 관리나 전송 과정에서의 안전한 어떤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관리적 체계의 마련, 이것을 기반으로 기술적 보호 체계를 형성하고 또 오프라인 상위였던 물리적 보안이 행해지거나 하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인 어떤 보안 자체가 한결이 생겼을 때 제대로 구동되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리적 보호 체계에 대한 어떤 운영 자체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야 할 텐데 개인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했을 때 이미 이런 어떤 법이 따른 적법한 처리, 안전한 관리에 대한 것들을 미리 상정해서 그런 어떤 관리적 체계를 먼저 형성을 한 다음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하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정보 보호 자체가 내재화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과거 사람 주도의 운영 체계였다고 한다면 언제든 사람이 개입해서 이것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기반 등의 어떤 기계어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사전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설계가 되어 있지를 않거나 했을 때 인간이 개입해서 뭔가를 하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내지는 시점상 적절하지 않고 피해는 좀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바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다양한 환경하에서 해당
그 위험도를 좀 분석을 해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역평가는 원칙론적으로는 언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할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스템 설계 전, 사전에 하는 것이다. 2번, 시스템 설계 중에 하는 것이다. 3번, 시스템을 설계한 후에 하는 것이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일까요? 개인정보 영역평가는 기본적으로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1번, 시스템 설계 전에 한다. 2번, 시스템 설계 중에 한다. 3번, 시스템 설계 후에 한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역시 여러분들 모두가 전문가분들이 맞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겨놔주신 바와 같이 이게 인종 영역평가는 사전에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EU의 GDPR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표준에서도 그 영역평가는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전에 실시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우리나라 이제 법제상으로 이 영향평가가 중간에 이제 수행된 적이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전에 그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세계 거의 최초에 가깝게 우리나라는 영양평가 관련된 제도를 법률단에 담았습니다. 이후에 GDPR이 법률단에 담은 것이 2018년도인 것을 비교하게 되면 거의 제가 뭐 전 세계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을 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컨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거의 세계 최초에 가깝게 이제 법률단의 영양평가 관련된 내용을 담았지요. 그러면서 공공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문제는 2011년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미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 관련된 법제가 운영되다가 일반법으로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되게 되면서 영향평가 관련된 내용이 33조에 담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토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공공기관이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두고 운영하고 있었다 보니까 영업평가 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이들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영향평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 규정을 만들면서 2016년도 중 9월까지 반드시 모든 어떤 대상이 되는 뭐 5만 명, 뭐 10만 명, 50만 명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맞는 어떤 그 공공기관은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오해가 생겼는가 하게 되면 영향평가는 중간에 하거나 사후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ISMSP와 내지 ISMS라든가 이런 어떤 법제도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도 많이 생겼었는데요. 이 영향평가는 핵심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하는 것이 좀 본질입니다. 사전에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저희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는 방법론이 바로 영향평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전에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살펴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서는 뭐 2조의 용어적인 파트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문 안에 개념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새로운 그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의 구축, 운영, 변경 등이 있기 전에 그 조사, 예측, 검토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놓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파일만 운영하지를 않고 파일 등이 모여있는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파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게 되지만 좀 더 큰 틀에서는 시스템 단위로 운영되게 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단위뿐 아니라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그 다양한 어떤 운영 형태의 반영토로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 이제 법 개정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지를 않거나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이긴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향평가의 수행 의무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수행
대상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지. 여기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현행법제상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생각하신 바를 갖다가 채팅창에다가 남겨놔주세요. 자, 1번 공공기관, 2번 민간 기업, 3번 공공기관, 민간 기업. 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답일까요? 공공기관, 1번 공공기관, 2번 민간 기업, 3번 공공기관, 민간 기업. 자, 현재 현행법상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한 답이 맞습니다. 현재는 우리 법제상으로는 공공기관에 좀 한해서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흐름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민간 분야로도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등의 어떤 사업 등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영향평가가 좀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법의 좀 개선은 좀 필요하다. 앞으로의 시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가는 어떤 2단계에 있는, 과도기에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어 기반의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 기계를 만들기 전에 개인정보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사전 어떤 설계는 필요해서 앞으로는 좀 민간의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현행 법상으로는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오후부터 해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지표 자체가 좀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환경 변화 때문에 가명 정보의 처리가 더 필요해지게 되었고, 또 이런 어떤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 등에 대한 운영 등이 있다 보니까 이동 영상정보 처리기 등에 대한 어떤 그, 어, 규율이 필요해서, 개정보고 25조의 2가 신설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된 것의 적정성 여부도 평가하도록 해서 평가 지표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혹시 뭐 2년 정도 전에 강의를 드셨다라고 할 경우에 이번에 지표가 신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어떤 강의에 좀 얽매이시기보다는 새로운 지표, 개정된 법에 더 좀 초점을 두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평가서 자체의 구성사항도 개정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을 해야 할 텐데, 이 평가서에 대한 요약을 그 마련을 해서 또 이 그 좀 공개를 또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향평가를 하는 평가 전문위원이 돼서 평가를 하신다라고 할 경우에 여러분이 작성한 영향평가서가 일부 내용은 공개가 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러분이 작성한 또 영향평가서를 이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글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러분이 작성한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보호 체계가 사전에 분석되어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아는데 라고 지나가시기보다는 제 강의가 법을 그냥 읽고 그냥 설명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례 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영향평가를 나중에 하시거나 하실 때 더 보고서를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드디어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나가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상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인데, 제가 제 PPT 파일을 보면서 설명도 하고 또 책을 또 세 개는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제가 나가는 파트에 혹시 먼저 찾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채팅창에다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페이지를 명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그 페이지 명기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살펴볼 거는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에 있는 것들을 잘못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어떤 요구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막연한 판단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 사실이 이제 발견되거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과징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했을 때 결국은 그 회사의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거나 해서 결국은 그 회사에 경제적으로든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명성에 있어도 상당한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주게 됩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개인정보가 뭔지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있어야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그 의무사항들이 명확해지게 되어서 법적 준거성을 좀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그 적법한 처리 방안, 안전한 관리 방안 등이 모색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어떤 업무 때문에 게임 회사의 분들과 그분들을 대상으로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게임 회사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회사에는 개인정보가 전혀 처리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상의 안전한 어떤 관리 등에 대한 것들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게임 회사의 처리 방침을 들어가 봤더니 처리 방침이 있었고 처리 방침을 들어가 봤더니 뭐 우리나라 내지는 다른 나라의 유저들의 IP 주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결제 뭐 그 뭐죠 그 안에 이용되는 그 뭐라고 말하죠 그 게임 툴 등에 대한 거래가 있는데 그런 거래를 위한 어떤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내지 맥 주소 같은 것들이 수집되어 처리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텐데 이 회사 관계자분들은 개인정보 보호가 적용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좀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를 않거나 하게 되었을 때 여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자체도 불투명해지거나 해서 법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거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영역평가를 수행하시거나 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흐름들을 봐주셔야지 그것이 않고 그냥 회사 관계자의 말만 듣고 우리는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냈다라고 해서 그렇구나라고 한다면 다른 시스템만 보거나 다른 파일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다루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그 회사에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어떤 적법한 처리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의 어떤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을 좀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제 강의 교재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강의 교재 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저희 개념보호법 2조에 나와 있는 2조 제1호에 나와 있는 개념이 그 개념을 제가 개념보호법 2조 제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박스 안에다 담아놨는데 그래서 같이 눈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한 다음에 1호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단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한 다음에 가목을 보시게 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나목을 보시게 되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다목을 보시게 되면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 이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용 정보라 명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2020년도 법 개정 전에는 1호가 이렇게 가목, 나목 등 목을 신설하지를 않고 목을 두고 있지를 않고 단순한 호단에서 그 개인정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되어져서 규정이 되어서다가, 이 지금 2020년도 법 개정을 하면서, 이 비식별 정보에 대한 것들의 가름말을 타고, 이 중에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그리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안으로 가지고 와서 가명 처리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의 규율을 하도록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되게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목으로의 운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목, 나목까지가 보통 우리가 일반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목, 다목을 가명정보라고 얘기를 해서 가명정보 관련된 부분에 신설된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는 이 가명정보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고, 보통 그 개인 식별정보, 식별 가능정보인 일반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3페이지를 좀 보시게 되면은 그 나목에 이런 설명이 있죠. 나목의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함축으로 고려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좀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시간, 비용, 기술 등을 들여도 누구지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옆에다가 적어두시겠습니까? 이 시간, 비용, 기술 옆에다가 내지 밑에다가 아니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편하게 뭔가 좀 색인을 해서 그 옆에다 적어두시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 58조의 2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 58조의 2 가로 열고 임명정보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임명정보. 그래서 잠깐 또 하나 적으시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익명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면은 참 1번 뭐 참으로 거짓이면 거짓으로 참 거짓이 쓰기 어려우시면 1번 내지는 2번으로 해서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생각을 남겨놔 주세요. 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이면은 1번으로, 거짓이면 2번으로 해서 채팅창에다 여러분 생각하신 바를 남겨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 거짓. 확률은 반반이죠.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익명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 거짓. 네, 정답을 공개하면요, 익명정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조 제7항에서는 익명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58조의 2에서는 익명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 풀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대신에 보통은 그 58조의 2를 익명정보에 관한 조항으로 얘기를 하고, 어쨌든 58조 2에 따라서 익명정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해당 나무 밑에다가 같이 연계시키거나 다목 쪽에다가 어쨌든 임명정 관련된 내용을 적어두시고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지금부터는 개인정보 중에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저는 이것을 협의의 개인정보라 부르는데, 예, 그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한번, 또 그 여러분들이 영역평가를 하는 전문가로서 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법도 알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잘 이해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적법한 처리, 안전한 관리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어떤 사전 설계를, 사전 평가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위치이자 여러분들의 업무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말 하나, 보고서 하나하나에 당연히 그 평가 기관들 내지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말 하나하나에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설명을 하시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하실 때 가장 많이 좀 하는 폐해가 뭔가 하게 되면 법조문 읽기가 잘 안 돼가지고 법조문 읽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애매하게 읽거나 보고서에 애매하게 작성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고서 등을 보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못 기술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영역평가 전문 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조문 읽기마저도 뭔가 전문성 있게 읽어주시거나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일반 개인정보로 나가기 전에 그거 잠깐만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일반 개인정보에 설명을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는지요, 여러분들?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로 나가고요. 또 한 번 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좀한 2, 3분 내에 좀 빠르게 설명을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좀 괜찮으시겠, 네. 그럼 좀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지금 법조문 읽기부터 나가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 부탁건데, 어디 가셔가지고 뭔가 이 법조문을 얘기하거나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을 가슴에 새기신 다음에 그대로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가끔 이제 그렇게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좀 잘 읽지를 못하셔가지고, 보고서 작성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설명할 때도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조문, 저희 강의 페이지 문을 제가 어디다가 거의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찾아서 보시고, 제가 어디다가 넣어놨거든요. 강의 교재 어딘가에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혹시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제가 그냥 저거는 불러드릴게요. 뭔가 하게 되면 제가 채팅창에다가 남겨드릴게요. 우와. 제가 불러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절관, 조항, 호목으로 좀 기재를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저거 잘 빨리, 저거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팅창에 쓰려고 했더니 갑자기 화면이 뭔가 지금 세팅해 놓은 게 어그러져가지고, 제가 지금 채팅창에 쓸 수가 없는데, 편장절관 조항호목입니다. 편장절관 조항호목이요. 혹시 쓰신 분 있으시면은, 예,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대단하십니다. 네. 현장절관 조항호목인데요. 다른 분들은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편은, 읽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1편, 2편, 3편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볼륨이 큰 민법이 111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편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1편, 2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편 단위로 되어 있는 그 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혀진 대로 읽으시면 돼요. 장도 읽기가 편하죠. 저희 개념법도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6장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 1장, 2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읽기가 편한데, 그리고 장 밑에 조금 더 구분을 두는 어떤 법을 규정하고 싶을 때 이때 이제 절을 둡니다. 1절, 2절, 3절이고 저희 2020년도 법 개정으로 개인정 보고 3장 3절인 가명종 관련된 내용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그냥 접혀진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절도. 그리고 절 밑에 조금 더 구분을 두고 싶을 때 이제 관을 두게 되어서 1관, 2관, 3관 등을 두게 되죠. 그리고는 그 개별 조문 등이 존재해서 1조, 2조, 3조인데 이것도 제1조, 제2조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편해서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그 뒷단부터예요. 항, 호, 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시는가 하게 되면 이거를 이게 제1항 내지는 2항, 제1항 내지는 1항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읽으시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이걸 호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은,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또 그 목이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얘는 그냥 항으로 읽는다. 그래서, 1항, 2항, 3항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는 항 밑에 좀 더 구분을 둘 때, 호를 두게 됩니다. 이 호는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법조문 읽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숫자 1, 2, 3으로 읽으시거나 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1로 쓰게 되면은 뭔가 보고서 쓸 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이것을 제1호 내지는 1호라고 1호 내지는 제1호 그렇게 해서 제자를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보통 법조문을 쓸 때는 그 제자를 붙이거나 합니다. 그래서 1호, 2호라고 읽어주셔야지 그냥 1, 2, 3으로 하게 되면 다른 어떤 표기와 구분되지를 않고 법조문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살지를 않고 명확하게 명명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 2, 3으로 되어 있는 것은 1호, 2호, 3호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나다로 되어 있는 것은 가목, 나목, 다목으로 읽어주시면서 작성하실 때도 가목에 따를 때 내지는 뭐 다목에 따를 때 이렇게 좀 적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외에 밑단이 있어서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걸 단으로 읽는다라고 했었는데 신혼정보법이 개정되어져서 이게 신설되게 되면서 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보니까 각각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단으로 읽으시든 각으로 읽으시든 어쨌든 이게 방가로 일로만 안 읽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이 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3페이지를 봐주시면
이조한 다음에 항이 없어요. 항이 없는 것은 이 조문은 1항이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1항이 다일 때는 항 분리를 해서 2항, 3항을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항 표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조는 항이 없이 그냥 하나의 항으로만 존재하고요. 그 밑에 1호가 있고 1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서 기존의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1호의 목을 두지 않고 그냥 그 호의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2020년도 법 개정을 하면서 비식별 정보를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 구분을 하고 가명 정보는 다목에서 정의를 하고 익명 정보는 58조의 2에서 정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규정되게 되어서 가목, 나목, 다목이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죠. 뭐 이거 어떻게 이 조를 읽을 때 되게 난감해하세요. 이거 항이라고 있는 거를 들었는데 그럼 이거는 항으로 읽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제 2조 1항 1호에 따라 이렇게 그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항표기가 없는 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읽어주시면 돼서 제 2조 1호 감옥에 따른 뭐 이렇게 내지는 제 2조 1호 남옥에 따른 내지는 제 2조 그 1호 다목에 따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나머지 항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항표기대로 읽어주시면 좋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지정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래요. 자, 개인정보보호 2조 1호 남목은 뭐라고 정되어 있나요? 하게 되면 해당 정보 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시되 또 하나 읽기가 난감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게 되면 바로 가지호 내지는 가지조문입니다. 법조문이 기존에 만들어질 때는 1조, 2조, 3조부터 쭉 만들어져 있거나 하는데 그 시대가 변화하면서 규율되어지는 방법과 뭐 아니면 범위 등이 바뀌어지거나 뭔가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조문을 다 전체를 전면 개정하거나 하지 않은 다음에 부분 개정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그 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관련되어진 법이라던가 정책서 등에 대한 것들이 존재해서 그걸 다 다시 새롭게 뭐 찍어내거나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혼란을 또 가중시킬 수 있다 보니까 가지치기 한다는 의미로 가지조문을 만들거나 가지호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2조 지금 현재 개념법 2조 1호 다목을 보시게 되면은 1호의 2에 따라라고 하는 것이 1호 1의 2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1의 2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설되어서 가능 그 처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가지호를 만든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정보보 28조 2가 가명정보 관련되어진 가명을 처리하는, 그리고 2조의 3이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것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가지조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 그걸 어떻게 읽지 하지 마시고, 조의 2, 뭐, 호의 2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다시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부터 진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나 어, 오해 없이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보고 작성하실 때 내지 설명하실 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나가볼까 하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에 또 그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저희 개인정보보호 감옥에 관련된 사항이고 동그라미 2번이 남욱 관련된 사항인데서 보통 이 1번을 식별정보라 얘기를 하고 개인 식별정보 그리고 이 남욱을 식별 가능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다. 해당 정보만 가지고 그 자체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걸 식별정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되게 되죠. 예전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성명이 개인정보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한때 2018년도가 2019년도에 한창 녹색창 등에서 언급이 되고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명확하게 이 개인정보보호 2조 제1호 감옥에서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놔서 당연히 이름도 개인정보다라는 걸 명시해 두고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영상도 마찬가지죠. 개인에 관한 영상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별정보로 분류를 해서 감옥은 이렇게 식별정보에 대한 것들 이것 지금 보는 순간 누군지를 안다. 라고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식별 가능 정보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는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식별 가능 정보라고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교재에 그 목에다가, 옆에다가 좀 적어 두시겠어요? 차량
등록번호, 뭐 좀 적어두세요. 차량 등록번호. 차량 등록번호 한 다음에 물음표로 적어두세요. 이따가 차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차량 등록번호. 자, 차량 등록번호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차량 등록번호를 보는 순간 누군지를 알 수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식별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말하는 식별 정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량 등록번호를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면 국토부에는 차량이 등록된 등록자가 있고 당연히 그걸 그 검색하거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백화점 등에서 회원에 대한 어떤 원활한 주차 관리 등을 위해서 회원 등록 카드에 차량 번호가 기재가 되어져 있어서 그 차량이 입출입하거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입출입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때요? 그 차량 번호와 갖고 있는 다른 번호, 다른 어떤 정보와 결합해서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개인정보에 포함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별정보, 식별가능 정보를 두고 이에 따라서의 어떤 처리를 하면서 이런 것 외에도 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그 미국의 행정명령에서는 그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의 어떤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라고 하는 뭐 이름하여 가명 처리 등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도 하고 있거든요. 이 가명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신뢰 기반의 사회의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필수 요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명 정보 가명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활한 어떤 그 데이터 처리가 아, 정보 주체의 어떤 사생활 등에 대한 것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는데 어떤 기반이 되는 게 가명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다 이 명제가 찬일까요, 거짓일까요?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이 명제가 찬일까요, 거짓일까요?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거 너무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2020년도 법개정 당시 정말 귀에 닳도록 들었던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그 가명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개인정보라고 하는 개념 정의 안에 1호에 개인정보란 해가지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다목에 가명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칙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 비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라고 하는 이름하에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같이 다루면서 마치 가명정보가 개인정보 보호처럼 받지 않는 것처럼 운영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면정보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내지는 개인정보 보호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오해를 해서 그 자신이 소속해 있는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가명정보를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가명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데이터는 사물에 대한 데이터, 공간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사람에 대한 데이터,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 그 어떤 정보는 식별되기도 하고 그 정보 자체로 식별되기도 하고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바에 따른 그런 흐름대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의 수업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가 어떤 것이 개인정보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제가 10분 쉬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52분이기 때문에 10시 2분부터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0분 쉬어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그럼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시 2분부터 해서 오전 2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 쉬겠습니다.